당신은 그냥 앉아 있어요. 그건 내가 할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2년을 혼자 살다가 67에 늦은 재혼을 했으니까요. 누가 제 일을 대신해주고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석 달쯤 지나자 저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이는 제 걱정보다 제가 복지관에서 쌓아온 자리와 사람들, 그리고 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거든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다정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정함 뒤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다면 저는 대체 뭘 믿고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67이 되도록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졌다고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쪽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2, 3년은 워낙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살림을 정리하고 딸 지은이한테 너무 기대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혼자인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밥상은 점점 작아졌고 장을 봐와도 반찬은 늘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이 너무 고요해서 일부러 라디오를 켜놓고 설거지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소리라도 없으면 집이 아니라 빈 그릇 안에 들어앉은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냥 소리가 그리운 거라고요. 발소리, 기침소리, 누군가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나이 들수록 그런 사소한 소리들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그러다 복지관 반찬 나눔 봉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반찬통을 씻고 도시락을 묻고 누구 집에 무엇을 몇 개 보낼지 목록을 정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을 보낼 곳이 필요해서 나간 거였는데 막상 가보니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서로 반찬 간을 보며 한마디씩 더 거드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이현수를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떠들 때도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편이었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먼저 무거운 상자를 들고 먼저 설거지통을 비웠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굳이 나서지 않는데 일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요. 저는 처음엔 그저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손목이 시큰해서 칼질을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현수가 다가와서 말없이 도마를 옆으로 당겨가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 순간이 참 묘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건데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일을 조금씩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현수는 저보다 9살 아래였습니다. 그게 처음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봉사 자리에서 얼굴 아는 사람 중 하나로만 두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이는 천천히 조용히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가 버스 시간을 확인하면 같이 기다려줬고 제가 혼자 반찬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면 어느새 옆에 있었습니다. 문자도 먼저 보냈습니다. 오늘 봉사 고생하셨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그 같은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게 저한테는 꽤 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보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단순하더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말을 귀찮아하지 않고 들어주고
제 걸음을 맞춰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갔습니다. 현수는 제가 혼자 산다는 것도, 밤에 불을 두세 개 켜놓고 잔다는 것도 제가 말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심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복지관 사람들 사이에서도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잘 어울리세요. 나이 차이 있어도 잘 맞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민망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재혼이냐, 이 나이에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는 그런 말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뒤편 벤치에서 잠깐 쉬는데 그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살짝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면 됐습니다. 대단한 사랑 같은 건 이미 한 번 겪었고, 이제는 그냥 같이 저녁을 먹을 사람, 불 꺼진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될 사람,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거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딸 지은이한테 알리고 가까운 봉사 식구 몇 명 앞에서 조촐하게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같은 봉사 자리에서 몇 달을 받고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오는 딸이 어머니 외로운 거 알면서 반대만 할 수는 없었겠죠. 결혼식 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 싶었고, 조금은 설렜고,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이 제 외로움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2달은 겉으로는 잔잔했습니다. 현수는 집에서도 크게 어긋나는 일 없이 지냈고 복지관 자리에서도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저는 결혼 초라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한 말로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고 작은 불편함이 생겨도 내가 익숙해지면 되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는 일도 아직 어색했고 둘이 같이 복지관에 걸어 들어가는 것도 여전히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넘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씩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집안일보다 복지관 일정을 더 챙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후원 물품을 보낸다는 이야기, 조리보조 자리가 생겼다는 이야기, 어떤 후원처가 새로 연결됐다는 이야기에 유난히 귀를 세웠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 사람 있거든요. 이것저것 빠삭하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어느 날 현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문자 씨가 윤 총무님이랑 오래 알고 지냈죠? 후원 명단 확인은 문자 씨 말이 더 통하겠죠? 이번 조리보조 추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건가 싶었지만 같은 결의 질문이 며칠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백정란이 현수 가까이 자주 붙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란은 원래 부침성 있고 누구에게나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수와 한편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자주 같은 일을 맡았고 제가 가까이 가면 이야기가 짧게 끊겼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엔 제 기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란이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문자 언니, 아까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까요? 제가요?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나는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넘겼고 현수도 옆에서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같은 말을 했나? 내가 기억 못하는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67이라는 숫자가 그 순간만큼은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결혼 초 2달은 무난하게 흘렀습니다. 현수는 밖에서는 여전히 다정했고 복지관 사람들 앞에서도 살뜰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제 앞에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먼저 들었고 봉사가 끝나면 항상 같이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둘이 잘 어울린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이 민망하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늦게 시작한 결혼이라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생겨도 티를 내지 않으려 했고 조금 어색한 일이 있어도 내가 맞춰가면 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혼자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는 것 자체가 낯설어서 먼저 제 쪽을 접는 쪽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3달째로 접어들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집안일보다 복지관 일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후원처에서 반찬 재료를 새로 보내기로 했다더라. 조리보조 자리가 하나 생길 수도 있다더라. 어떤 단체가 도시락 배달 연계를 문의해 왔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에 유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말수 적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앞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봉사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사정을 빠삭하게 알고 싶어 하고 어디서 무슨 자리가 생기는지 귀 밝은 사람들이요. 현수도 그런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현수가 저한테 직접 묻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씨가 윤 총무님이랑 오래 알고 지냈죠? 후원 명단 확인하는 건 문자 씨 말이 더 통하지 않겠어요? 이번 조리보조 추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대답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결의 질문이 며칠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윤 총무님과 어떻게 알게 됐는지, 후원처 담당자랑 직접 통화한 적 있는지, 추천서는 누구 명의로 나가는지, 질문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딱 집어 설명하기는 어려운 불편함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백정란이 현수 가까이 자주 붙어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란은 원래 부침성 좋고 누구에게나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지관 실무 보조를 오래 맡아온 터라 안살림을 잘 알았고 처음엔 저랑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수와 한편처럼 움직였습니다. 후원 물품 정리나 배달표 작성 같은 일을 둘이 자주 같이 맡았고 제가 가까이 가면 이야기가 짧게 끊겼습니다. 대화를 숨기는 것 같다기보다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닫아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녀 문제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쪽으로는 생각이 잘 안 갔습니다. 오히려 더 불길했던 건 다른 쪽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제 이야기를 이상하게 흘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자 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더라. 아까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연세가 있으니 무리하지 마셔야죠. 처음엔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농담처럼 들렸고 그냥 나이 든 사람한테
의뢰하는 말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 반복되면 사람도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같은 말을 2번 했나? 내가 기억 못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싶어집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그날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는 날이 생겼습니다. 내가 뭘 말했나? 내가 뭘 했나 하고요. 그건 제가 20년 넘게 봉사를 해오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 포장을 하면서 정난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슬쩍 말했습니다. 문자 언니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까도 배달 순서를 2번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명 저는 1번 물어봤습니다. 배달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1번 확인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난의 말투는 아무렇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들면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67 노인이 내가 1번 물어봤지 2번은 아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게 오히려 제 쪽을 더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현명한 건지 비겁한 건지 모르면서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현수가 집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문자 씨 후원처 담당자 연락처 있어요? 총무님한테 따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천 확인서는 봉사팀장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팀원도 가능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말을 멈추고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그 태연함이 이상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는 건지, 왜 이렇게 자꾸 같은 방향으로 묻는 건지 저는 속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요? 하고 물었더니 현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요. 복지관 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참 매끄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도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20년 넘게 해오면서 쌓인 신망, 후원처와 맺어온 신뢰, 총무님과의 관계, 제 이름으로 이뤄지는 추천 절차. 그게 갑자기 다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들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설마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제가 너무 각박한 거라고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 있으면 된다던 그 말이 떠올랐고 손목 시큰할 때 말없이 칼질 대신해주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다 계산이었을 리 없다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복지관 배달표 정리를 하러 갔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정리해둔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배달 목록 안에 몇 군데 주소가 수정돼 있었고 수량 칸도 달랐습니다. 제가 적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원래대로 고쳐놓으면서 누가 손뗀 건지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현수가 마침 뒤에서 말했거든요. 문자 씨가 어제 바꿔놓고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반찬통을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제 저는 복지관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을 봐야 해서 하루 빠졌습니다. 그런데 현수는 태연하게 제가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란도 바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어제 잠깐 들르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두 사람의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떨린 건지 원래 차가운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지는 건가? 아니면 그 두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려는 건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저는 한참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던 건 배달표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제 탓으로 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제야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지관 일에 유난히 관심을 갖는 건 왜인가? 제 이름이 닿는 자리, 제 신뢰가 이어진 사람들, 제 추천이 필요한 절차, 그것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가면서 동시에 저를 판단이 흐린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면, 그 두 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는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윤혜자 총무를 조용히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악몽이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피도 없는데 매일 조금씩 제가 사라지는 꿈이요. 그때는 그게 악몽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건가, 나이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윤혜자 총무를 찾아간 건 어느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복지관 안쪽 작은 사무실에 혜자 씨가 혼자 앉아 배달 일정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막상 들어가려니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 흉을 보러 온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67 노인이 석 달 된 결혼 때문에 총무한테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더는 혼자 앉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혜자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오래 봐온 사람이라 그냥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달표가 바뀌어 있었던 일, 현수가 제가 한 것처럼 말한 일, 정란이 옆에서 거둔 일, 그리고 제가 복지관에 오지 않은 날 제가 다녀간 것처럼 됐다는 것까지요. 말하는 내내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말로 꺼내놓으니 오히려 더 부끄러웠습니다. 설마 이런 일로 왔냐고 할까봐 내심 두려웠습니다. 혜자 씨는 한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상하긴 했어요. 현수 씨가 자꾸 문자 씨 건강 상태를 물었거든요. 요즘 괜찮으시냐고, 잘 기억하시냐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추천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현수 씨가 그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척하긴 했는데 마음에 걸렸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자 씨 말을 듣고 나서 복지관을 나오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질에 겁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알고 있었는데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처음부터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현수가 봉사 자리에서 저한테 다가왔을 때 유난히 제 봉사 경력을 치켜세웠습니다. 2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켰다는 게 대단하다고, 그 신뢰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겸손하게 손을 내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이는 제가 뭘 가졌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제 이름이 갖는 무게, 후원처와의 연결, 총무님과의 관계, 다정한 말 뒤에서 그것들을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저를 흐릿한 사람처럼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가 멀쩡하게 있는 한 제 자리는 제 것입니다. 후원 확인도 제가 하고 추천도 제 이름으로 나가고 담당자들도 저한테 직접 연락합니다. 그 구조를 바꾸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제가 더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거나요. 전자는 제가 할 리 없으니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제가 아끼는 봉사 식구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이시고 거동은 불편하지 않지만 도시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서 가끔 직접 들러 안부를 여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문자 씨, 남편분이 요즘 많이 챙기네요. 지난번에도 오셨더라.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 여쭤봤습니다. 현수가 제가 안 온 날 혼자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수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댁에 다녀왔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 혼자 다녀갔을까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넌지시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깐 멈추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불편해 보여서 잠깐 들른 거예요. 말할 것까지 있나 싶어서요.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웠을 때 그 장면이 자꾸 걸렸습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어르신들 댁을 왜 제 남편이 저 모르게 혼자 드나드는 걸까요? 그 무렵 후원처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는 다짜고짜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께 들었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직접 확인이 어렵다고 하셔서요. 대신 연락하시는 거 맞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현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주에도 도시락 수량을 직접 맞췄고 장을 보고 배달 목록을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싸늘해졌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현수가 후원처에 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제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말해두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깥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복지관 사람들 태도도 그 무렵부터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확인을 할 때 저 대신 현수나 정란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죠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예전엔 없던 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제가 언제부터 재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을 조용히 밀어내는 방식이 꼭 소리를 지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나쁜 말을 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제 판단을 믿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제가 말해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훨씬 지독했습니다. 어느 날 배식 준비를 하다가 반찬통 뚜껑을 잠깐 잘못 닫았습니다. 별것 아닌 실수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란이 바로 옆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다시 닫고 다음 통을 집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정말로 제가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가게들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가? 그 둘의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제가 정말 흐려지고 있는 거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라면 저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옆에서 현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더는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멀리 있고 봉사 식구들은 이미 분위기가 기울어 있고 혜자 씨만이 그나마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혜자 씨와 함께 하나씩 사실을 확인해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출입 기록, 명단 수정 시간, 후원처 통화 내역.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수한테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참았고 이제는 제가 본 것을 제가 본 대로 말할 차례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현수가 퇴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후원처에 왜 제 건강이 안 좋다고 말했는지, 왜 복지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자꾸 깜빡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제 오해라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면요.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을 씻고 상 앞에 앉고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저는 찌개를 한 숟갈 뜨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원처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현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직접 확인이 어렵다고 당신이 말했다더군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동안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설명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는 뜻밖에도 화부터 냈습니다. 내가 당신 걱정해서 그런 것도 못해요?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 요즘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본인이 모르죠? 내가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줘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해줘요? 그 말이 참 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고 제 판단을 흔들고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나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억울한데 반박할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당신이 힘들면 내가 대신 움직이는 게 남편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면 제가 흥분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마치 자기가 억울한 것처럼 밥상을 마쳤고 저는 혼자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무서움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한다는 말로 저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 제가 틀렸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스스로 틀렸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배려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 자신도 그 순간엔 헷갈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이상한 건지. 그 혼란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현수도 그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도 평소처럼 봉사를 했고 정난도 겉으로는 여전히 싹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평온한 얼굴들을 예전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식 준비 중에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후원 반찬 배정 때문에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원 명단 파일을 꺼내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배달 갈 곳이 3군데 추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수량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건 제가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난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아까도 확인하셨잖아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저는 멈췄습니다. 아까요? 저는 아까 그 파일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반찬통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난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현수가 거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문자씨 요즘 컨디션이 들쑥날쑥해서 중요한 건 제가 챙기고 있어요.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기보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다들 받아들이는 공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니라고 해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일 컸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숨을 골랐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정말로 제가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해 보이는 순간 저는 더 빠르게 제 자리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숨을 3번 고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찬통을 집었습니다. 현수는 저를 흘끔 봤고 정난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는 남편을 잃는 게 아니라 제 평판과 자리까지 통째로 빼앗기게 될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 후원처와 이어온 관계, 제 이름이 닿는 모든 자리, 그것들이 제 손을 떠나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하게요. 저는 그날 딸 지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어떠냐는 말에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었더니 생각보다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배달표가 바뀐 일, 후원처 전화,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 현수가 제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까지. 지은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괜찮아도 간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했다는 것이 서러웠고, 3달 만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 어이없었고,
그 사람의 다정함을 믿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 보는 눈이 더 생긴다고들 하는데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다가 문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지금 나를 탓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속은 겁니다.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한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67이든 27이든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그 다정함을 계산으로 쓴 쪽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멈췄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이 얼굴로 20년을 복지관에 다녔고, 이 손으로 도시락을 묶었고, 이 발로 어르신들 댁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게 다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직 제 것이었습니다. 빼앗기기 전에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자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출입카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후원처 통화 내역이 남아 있는지, 명단 수정 기록이 파일에 저장되는 방식인지를 물었습니다. 혜자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두르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지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수는 아직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복지관에 나가고 도시락을 묶고 반찬통을 닦았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제 자리를 대신하려 했는지, 저는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확인한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체 그 사람은 언제부터 시작한 걸까요? 처음 봉사 자리에서 제 손목 시큰한 걸 알아채고 칼질을 대신해 주던 그 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더 이전부터였을까요? 그 다정함이 언제부터 계산이었는지 저는 그게 제일 알고 싶었습니다. 혜자 씨한테서 연락이 온 건 며칠 뒤였습니다. 복지관 쪽문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가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찼습니다. 저는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서 있었습니다. 혜자 씨가 왔을 때 얼굴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가져온 사람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씨, 출입카드 기록 확인했어요. 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자 씨가 집에 계셨던 날 카드가 찍혀 있어요. 오전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었던 날 제 이름으로 된 카드가 복지관에 찍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집에 있었습니다. 장이 떨어진 게 있어서 오전에 마트를 다녀왔고 오후엔 빨래를 돌렸습니다. 복지관엔 가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록은 남아 있어요. 혜자 씨는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현수가 어떤 식으로든 제 출입카드를 이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복지관을 드나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혜자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명단 수정 기록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파일에는 수정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없었던 시간대에 변경된 흔적이 2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표 변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기억한 것과 달랐던 그 배달표, 제가 바꿔놓고 기억 못하는 거라고 현수가 말했던 그것.
수정 시간은 제가 그날 복지관에 없던 오전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확인할 때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후원처 통화 기록은 어떻게 됐는지요? 혜자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통화 메모를 남겨두는 스타일이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기록이 있었어요. 현수가 후원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남긴 말이 메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집사람이 요즘 정신이 또렷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제가 중간에서 정리하고 있다. 중요한 확인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혜자 씨가 그 내용을 읽어주는 동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이 또렷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그 주에도 도시락 수량을 직접 맞췄습니다. 장을 보고 약봉투를 챙기고 버스 시간을 확인해서 복지관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수는 바깥에서 저를 판단이 흐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걱정하는 남편인 척하면서요. 목이 잠겼습니다. 혜자 씨가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손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제 탓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흐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흐리게 만들려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부터 이상했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현수가 봉사 자리에서 처음 제게 다가왔을 때 유난히 제 봉사 경력을 치켜세웠습니다. 2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켰다는 게 대단하다고, 그 신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겸손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이는 제가 뭘 가졌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지관에서 제 이름이 갖는 무게, 후원처와의 연결, 총무님과의 관계, 제 이름으로만 가능한 추천 절차,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가늠하면서 그 위에 다정함을 얹었던 겁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면 된다던 그 말도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 저를 얼마나 무장해제시켰는지요. 저는 그 말에 기대어 조심스러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 걱정도 제 자신의 의심도 접었습니다. 그게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지관에서만 살뜰했던 것도 이제는 보였습니다. 현수는 사람들 앞에서 유독 더 다정했습니다. 제 짐을 들어주고 제 걸음을 맞추고 제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꼭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걸 그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복지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기 위한 연출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처럼 보여야 제 이름이 닿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정란의 역할도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정란은 현수와 함께 후원 배정표를 자주 정리했습니다. 제가 빠진 날이면 꼭 제 건강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요즘 힘드신 것 같다. 많이 깜빡하신다.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들이 사람들 귀에 하나씩 쌓였을 겁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를 흐릿하게 만들고 대신 자기들이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쪽으로요. 그것이 얼마나 치밀한 그림인지 저는 그날 쪽문 앞에 서서야 처음으로 전체를 봤습니다.
혜자 씨와 헤어지고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붙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조금씩 굴렀습니다. 저는 그 낙엽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아까 참았고 분노는 아직 말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차갑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흐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판단이 흐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제가 배달표를 바꿔놓고 기억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걸 이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코트를 벗지도 않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지난 주말에 내려왔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현수를 보면서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무언가를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저만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처음부터 이상했어. 나만 그랬나? 저는 그때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켜볼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컸고 분노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건 모욕감이었습니다. 같이 살 사람을 찾았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은 제 외로움이 아니라 제 자리를 보고 들어왔다는 사실이 너무 쓰렸습니다. 12년을 혼자 버텨온 저의 외로움이 누군가의 계산에 이용됐다는 것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쓴 감정 뒤에 더 단단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물러서면 현수는 제가 정말 판단이 흐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됩니다. 정나는 계속 제자리에서 움직일 것이고 복지관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기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싫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 사실대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모은 것들을 가지고 제 자리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울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실만 말하면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 혜자 씨가 확인해 준 것, 후원처 담당자의 통화 메모, 그것들이 저 대신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운영회의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후원처 담당자도 잠깐 들르기로 돼 있었습니다. 혜자 씨도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제가 직접 겪은 일과 확인한 사실만을 차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이뤄진 일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밤 저는 일찍 불을 껐습니다. 옆에서 현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왔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잠들어도 되나 싶었지만 몸이 먼저 가라앉았습니다. 어쩌면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의 몸이 그렇게 단단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그냥 버텨지는 것처럼요. 내일이 오면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운영회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떴습니다. 억지로 깬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이른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현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부어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 얼굴이 흔들려 보이면 안 됐습니다.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속이 빈 것 같았지만 억지로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점퍼를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현수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 골목이 흘러갔습니다. 문을 여는 가게, 박스를 내리는 배달 차량, 종종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 제가 확인한 사실, 혜자 씨가 함께 확인해 준 것들, 그것만 차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도 사실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혜자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여기 있다는 말, 끝까지 옆에 있겠다는 말이요. 저는 짧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모였습니다. 후원처 담당자도 약속대로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몇 번 통화한 적 있는 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현수와 정란도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저를 보고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후원 현황 보고 배달 일정 조정, 다음 달 식재료 수급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들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전에 꺼내면 오히려 제가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후원 배정과 추천 절차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앞으로 추천 관련 연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현수가 바로 말을 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막상 입을 열었더니 생각보다 단단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제 이름으로 진행된 확인 중에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출입카드 기록에 제가 없었던 날 제 카드가 찍혀 있었고 배달표와 후원 명단 수정 기록에도 제가 복지관에 없던 시간에 변경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처에 제 건강 상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 전달됐습니다. 제가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그렇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도 그 통화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반복적으로 제 역할을 대신하려 했고 그것이 제 동의 없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번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계속했습니다. 혜자 씨가 그 다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출입카드 기록 이야기, 현수가 수차례 제 건강 상태를 물어보며 추천 절차에 대해 탐색했던 이야기, 절차상 본인 확인이 원칙인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했습니다. 혜자 씨 목소리는 저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무게가 그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표정을 고쳤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다 저를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문자 씨가 힘들어 보여서 대신 나선 것뿐이라고, 그게 남편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억울함을 담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전에 식탁에서 들었던 말이 겹쳤습니다. 내가 당신 걱정해서 그런 것도 못해요.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방식이요.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 통화 기억해요. 메모해뒀거든요.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그 한마디로 현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난도 자기는 단순히 도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힘들어 보여서 옆에서 도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명단 수정 기록과 출입 시간이 맞물리면서 그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제 말을 대신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생각하면 더 그랬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었다고 해서 제 자리가 비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더는 제가 흐릿한 사람이 아니었고 누가 누구 이름 뒤에 숨어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났으니까요. 운영진은 짧은 논의 끝에 정리했습니다. 후원 확인과 추천 관련 절차에서 현수와 정난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외 연락은 다시 재확인을 직접 거치기로 했습니다. 출입카드 관리 방식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단한 선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면 됐습니다. 제 자리가 제 자리였던 것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자 씨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으면서 별말 없이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혜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문자 씨. 저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혜자 씨도 그걸 아는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란히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현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 걸었습니다. 현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한 거라고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억울한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현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그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복지관에서 봤을 때 말 수 없이 손을 움직이던 사람, 제 손목 시큰한 것을 알아채고 말없이 칼질을 대신해 주던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면 된다고 했던 사람. 그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밉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미움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나눈 시간들이 전부 계산이었다고 생각하니 그게 더 슬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현수가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잘못됐다면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한 사람이었다면 저를 먼저 흔들리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를 걱정한 사람이었다면 제 이름 뒤에 숨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예상보다 담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현수는 며칠 뒤 짐을 챙겨 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현관에서 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소식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손만 잡고 있다가 딸이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엄마.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조금 울었습니다. 서럽다기보다 이제 괜찮다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게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는 재혼에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다시 지켜낸 겁니다. 가족이든 남편이든 누군가 조용히 제 자리를 대신하려 들 때는 더 늦기 전에 멈춰 세워야 한다는 것을 그제야 배웠습니다. 나이 들면 눈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이제야 몸으로 알았습니다. 67에 배운 것 치고는 비쌌습니다. 그래도 배웠으니 됐습니다. 혼자 사는 건 여전히 외로운 일입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조용하고 밥상은 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보다 덜 무겁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름을 빼앗기며 사는 것보다 혼자여도 제 이름으로 사는 게 낫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일 겁니다. 복지관에는 여전히 나갑니다. 혜자 씨와 나란히 반찬통을 닫고 도시락을 묻고 어르신들 이름을 불러가며 배달 목록을 정리합니다. 제 이름으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